여기 함경도 북방의 두 여인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척박한 두매산골 마을을 뒤로 하고 앉아서 죽는 것보다 일어서서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를 꽉 잡으세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를 잡으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지난 겨울 그녀는 며느리 연화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너희마저 잡아둘 수는 없구나. 날 밟는 대로 각자 떠나거라. 그것이 살 길이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의욕을 포기한 낙담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자비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에게 어머니는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하늘이십니다. 연화의 눈망울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이 제 고향이요. 어머니의 정절이 제 법도입니다. 과연 이 두 여인의 앞길에는 어떤 모진 시련과 눈부신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그 눈물겨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지요. 말죽거리하담을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격려와 사랑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함경도 변방의 칼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초가집 벽을 긁어댔지요. 집 안에서는 메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낮은 흐느낌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경세지제라 칭송받던 이 대감의 집안이었건만 가혹한 흉년과 모함은 그들을 이 먼 북방 땅까지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불과 몇 달 사이에 듬직하던 남편을 잃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마저 전염병으로 차가운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가슴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려 재만 남은 상태였답니다. 그녀 곁을 지키던 두 며느리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떼었지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 너희들마저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잡아둘 수는 없구나. 그러니 내 말 듣거라. 날 밟는 대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든 새 길을 찾든 이 집을 떠나거라.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큰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 역시 살고 싶었겠지요. 결국 큰 며느리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 앞에 큰절을 올리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연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른 발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체온을 나누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부에게 어머니는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하늘이십니다. 큰형님은 가셨으나 저는 결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이 제 고향이고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제 집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으나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모질게 밀쳐내기도 했고 때로는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며느리마저 자기 곁에서 굶어 죽는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연화는 매일 아침 거친 눈바람을 뚫고 나가 얼어붙은 땅을 파서 칡뿌리라도 캐왔고 그것을 정성껏 다려 시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답니다. 지난 봄부터 시어머니가 기운을 찾으시자 연화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 고향 성주 땅으로 돌아가지요. 그곳엔 따뜻한 햇살이 있고 아버님과 서방님의 추억이 깃든 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시면 저분들은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연화의 눈물 어린 호소는
마침내 박씨 부인의 다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던 노파의 눈에 다시금 생기의 불꽃이 튄 것이지요. 두 여인은 낡은 보찜 하나에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신발은 이미 닳아 없어져 버선발로 자갈길을 걸어야 했고 밤이 되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동사를 면해야 했지요. 연화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시어머니의 발을 감싸주었고 구걸한 밥 한 덩이조차 자신은 입도 대지 않은 채 어머니께 바쳤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곡성처럼 들리는 캄캄한 산속에서 연화는 밤새 시어머니의 등을 어루만지며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어머니 지치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 산만 넘으면 따뜻한 남촌이 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운명을 이겨내려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그렇게 수백일 길을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두 여인의 코끝에 비릿한 흙내음과 함께 익숙한 고향의 공기가 전해졌습니다. 성주 땅의 경계에 들어선 순간 박씨 부인과 연화는 서로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였답니다. 비록 돌아온 고향에 반겨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절망의 북방을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고향 땅 성주에 발을 디뎠을 때는 이미 만물이 결실을 맺는 9월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들판은 온통 황금빛 물결로 출렁이고 높고 푸른 하늘 아래서는 고추 잠자리들이 한가로이 춤을 추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풍요로운 가을의 풍경은 집도 절도 없이 돌아온 두 여인에게는 오히려 시린 칼날처럼 다가왔답니다. 북방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고향이었건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사시사철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던 가문이었으나 이제 남은 것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두 여인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과부 둘이서 용케도 살아 돌아왔네 그려. 하지만 저 몰골로 여기서 무얼 어찌하겠나. 같은 동정 섞인 무시와 차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답니다. 박씨 부인은 무너진 담벼락 아래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안방마님으로 불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건만 이제는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셔요. 고향 땅 흙을 밟고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9월의 볕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별을 베는 낯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타작마당에서는 풍년의 기쁨이 넘쳐났지요. 하지만 땅 한 평 없는 두 여인에게 그 소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달래어 잠시 쉴 곳을 마련해 드린 뒤 조용히 바구니 하나를 들고 들판으로 나갔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이미 추수가 끝난 논바닥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땅에 떨어진 벼, 이삭을 줍기 시작했지요. 고귀한 대감댁 며느리가 남의 논바닥을 기어다니며 이삭을 줍는다는 것, 그것은 웬만한 자존심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까칠한 벼 그루터기가 연화의 부드러운 손등을 핥히어 피가 배어나왔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있자니 척추가 끊어질 듯 아파왔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픔보다 시어머니의 텅 빈 배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이삭 하나를 주울 때마다 이것으로 어머니 죽을 쏘어드려야지, 이것으로 기운을 차리게 해드려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흘러 논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으나 연화의 눈망울만큼은 북방에서보다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박 씨 부인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 같은 며느리가 저토록 고생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북방에서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지요. 박 씨 부인은 연화가 돌아오면 일부러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기어이 나를 욕보이려는 게냐? 대감댁 며느리가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다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가문의 채통을 지키는 길이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그 모진 말이 사실은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는커녕 흙먼지 묻은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속삭였지요. 어머니, 채통보다 귀한 것이 어머니의 목숨입니다. 제가 줍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희망의 씨앗이라 생각해 주셔요. 밤이 되면 연화는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벽같이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린 뒤 다시 들판으로 나갔답니다. 이삭을 줍는 연화의 기품 있는 몸가짐과 지극한 효심은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댁며느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런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하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화가 유독 이삭이 많이 떨어진 너른 논바닥에서 정신없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였지요. 그곳은 마을의 덕망 높은 선비인 최진사의 논이었습니다. 연화의 초라한 옷차림 뒤로 숨길 수 없는 고결한 기운이 최진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최진사 댁의 너른 논둑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오후였습니다. 추수가 한창인 들판에는 볕단을 나르는 머슴들의 거친 숨소리와 낯질하는 소리가 가득했지요. 그 소란스러운 풍경 한 구석에서 연화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땅바닥을 살피고 있었답니다. 한 톨의 이삭이라도 더 찾아내려 애쓰는 그녀의 등 위로 가을볕이 따갑게 쏟아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보게, 거기 웬 안하기 남의 귀한 논바닥에서 도둑질인가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진사 댁의 심술궂은 머슴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온 것이지요. 연화는 깜짝 놀라 바구니를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흙먼지 묻은 얼굴에 해진 옷차림이었으나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머슴은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비록 처지는 비루했으나 연화의 눈매에는 서리빨 같은 기품과 정결함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소란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그 마을의 주인인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다가와 상황을 살폈지요. 머슴은 주인 어른이 오자 더욱 기세등등하여 연화를 몰아세웠지만 최진사는 오히려 머슴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최진사의 눈에는 연화의 해진 소매 끝으로 보이는 하얀 손목과 비록 굽어 있으나 꼿꼿한 그 기계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만두어라. 이삭 줍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이리 소란이냐. 보아하니 사연이 깊은 여인 같구나. 최진사의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에 연화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시어머님 끼니를 잇기 위해 실례를 범했습니다. 연화의 말씨는 시장 바닥의 안악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법도가 살아있었지요. 최진사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본래는 귀한 가문의 여식임을 단박에 알아차렸답니다. 그날 저녁 연화가 가져온 이삭으로 죽을 쑤어 올리자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오늘 내가 만난 최진사라는 분은 사실 우리 집안과 먼 일가 친척이 되는 분이다. 가문이 몰락하여 연락이 끊겼으나 그분이라면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실 게야. 박 씨 부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결단이 서려 있었지요. 며느리를 평생 이 고생 속에 가둬둘 수는 없다는 시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배려이자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 부인은 연화에게 최진사를 정식으로 찾아가 가문의 내력을 밝히고 도움을 청하라 일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문의 대를 잇고 연화의 앞날을 열어주기 위한 승부수였지요. 연화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으나 이것이 내가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결국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며칠 뒤 연화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장 깨끗한 흰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사의 사랑채를 찾았지요. 마당에 핀 국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앉은 연화를 보며 차를 권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북방에서의 비극과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험난한 여정, 그리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았고 때로는 피눈물 섞인 절규와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마 찻잔을 들지 못했지요. 소부가 바라는 것은 제 영달이 아닙니다. 다만 돌아가신 아버님과 서방님의 명예를 되찾고 시어머님이 남은 생을 편히 보내시게 하는 것뿐입니다. 연화의 간절한 호소에 최진사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진사는 평생 수많은 여인을 보았으나 연화처럼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향기를 내뿜는 이는 처음이었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약속했습니다. 내 그대의 효심과 기품에 감복하였소. 이 대감댁의 명예를 되찾는 일은 이제 나의 일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대의 고단한 짐을 이제는 내가 함께 나누고 싶소.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숭고한 영혼을 향한 경외심이었지요.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문중 어른들을 모으고 빼앗긴 이 대감네 땅을 되찾아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눈가에는 비로소 마르지 않을 것 같던 희망의 눈물이 고였고 담 너머로 부는 가을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답니다. 최진사 댁 사랑채에서는 며칠간 밤늦도록 등잔불이 꺼질 줄 몰랐답니다. 최진사는 문중의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대감 가문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교묘한 수단으로 그들의 가산을 가로챈 마을의 악덕 지주를 압박하기 시작했지요. 그 악덕 지주는 한때 이 대감의 먼 친척이라 자처하며 어려울 때 돕겠노라 감언이설을 내뱉던 자였으나 사실은 그들이 북방으로 떠나자마자 비어있는 땅과 집을 제 것처럼 가로챈 파렴치한 인간이었답니다. 최진사의 서슬퍼런 추궁과 명확한 증거 앞에 그 악덕 지주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었지요. 이것은 하늘이 무심치 않다는 증거요. 어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이토록 모질 수가 있단 말이오. 최진사의 호통 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마침내 빼앗겼던 땅과 낡았지만 기품 있던 이 대감네 옛 집터가 다시 두 여인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최진사의 결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현숙함과 지극한 효심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지요. 최진사는 박 씨 부인을 찾아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청혼을 했답니다. 부인, 연화 여인의 기품은 이 마을의 보배와 같습니다. 제가 이 가문의 수호자가 되어 연화 여인과 함께 어머님을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박 씨 부인은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지요. 며느리가 개가하여 천대받을까 걱정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최 진사 같은 덕망 높은 사람이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화는 처음엔 망설였으나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와 최 진사의 진심 어린 눈빛에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답니다. 그해 늦가을 성주 땅에는 근래 복이 드문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지요. 연화는 이제 이삭을 줍던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최 진사 댁의 어엿한 안주인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가짐까지 바뀌지는 않았지요.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는 신분이 되어서도 매일 아침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의 방을 찾아 문안을 드리고 손수 미음을 쏘어 올렸답니다. 박 씨 부인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대신 환한 웃꽃이 피어났습니다. 내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길래 이런 복덩이 며느리를 두었을꼬 하며 연화의 손을 잡을 때마다 두 고부의 눈시울은 붉어지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연화를 향해 손가락질 대신 존경의 눈길을 보냈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연화가 몸소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1년 뒤 최 진사 댁에 경사가 났습니다. 연화가 건강하고 늠름한 아들을 출산한 것이지요.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지던 날, 박 씨 부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이 대감 보셔요.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북방의 찬 바람 속에서 죽어간 남편과 아들들에 대한 위로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자신들에 대한 보상이었답니다. 아이는 연화의 지혜와 최 진사의 덕망을 그대로 이어받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연화는 아이에게 항상 가르쳤지요. 너의 몸에는 북방의 추위를 견뎌낸 강인함과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따뜻함이 함께 흘러야 한다. 박 씨 부인은 손주가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마당의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 졸기도 하고 연화와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고생담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하게 되었답니다. 지독한 고난을 이겨낸 끝에 찾아온 평화는 무엇보다 달콤했지요. 연화가 주었던 것은 단순히 이삭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새로운 생명을 틔울 축복의 씨앗이었던 셈입니다. 성주 땅의 황금들판은 해마다 더욱 풍성해졌고 최 진사와 연화의 사랑 그리고 박 씨 부인의 평온한 노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질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성주 땅에 휘몰아치던 모진 바람도 어느새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수십 년이 흘렀답니다. 연화와 최 진사의 정성 어린 봉양 속에 박 씨 부인은 백수를 누리며 평온한 여생을 보냈지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박 씨 부인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연화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저 차가운 북방의 흙이 되었을 게다. 고맙구나. 참으로 고맙구나. 박 씨 부인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하늘 다 풀고 떠나는 이의 고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한편 이 대감 가문을 배신하고 땅을 가로챘던 악덕지 주는 인과응보에 쓴 잔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며 쌓아 올린 재산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지요.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한 그는 결국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답니다. 그가 추운 겨울 어느 날 최 진사댁 문전에서 밥 한 술을 구걸하다 연화와 마주쳤을 때
연화는 원망 대신 따뜻한 밥상과 소못 한 벌을 내어주었지요. 그 자비로움에 악덕 지주는 땅을 치며 오열하며 자신의 지난 날을 참회했으니 이 또한 연화의 깊은 마음이 빚어낸 결실이었던 것이지요. 연화의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학문에 정진하여 마침내 장원 급제의 영광을 안게 되었답니다. 어사화를 꽂고 고향 성주 땅으로 돌아오던 날, 마을 입구부터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환호했지요. 아들은 말에서 내려 가장 먼저 어머니,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줍던 벼이삭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연화는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나라에서는 연화의 지극한 효심과 정절을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커다란 열려문과 효부비를 세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날 때마다 북방에서부터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내려온 가녀린 여인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연화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서도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얘야,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단다. 그리고 진심은 얼어붙은 땅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우는 법이지. 연화가 눈을 감던 날, 성주 땅에는 난데없이 은은한 연꽃 향기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되었으나 사랑과 인내로 완성된 한 편의 숭고한 시였던 것이지요. 오늘날까지도 성주 땅에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문이란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헌신과 정성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답니다. 인생의 찬 바람을 맞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연화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셔요. 당신이 지금 죽고 있는 고난의 이삭들이 훗날 당신의 가문을 비추는 가장 찬란한 황금빛 축복이 될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말죽거리 야담입니다.